자, 이거 한때 국민들에게 아주 큰 웃음을 주었던 광고이죠. 뭐뭐는 간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뭐였지? 하죠. 피로는 간 때문이다. 피로. 피로. 네. 랩장님은 어떨 때 피로를 느끼시나요? 전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매일 아침에 피곤한 거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 그만큼 세요. 그리고 대기압이 높아가지고 중력과 대기압에 누르는 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당신. 아침에 너무 안 될 과학이야. 너무 안 될 과학이었어. 우리가 네. 어떤 일이나 네. 운동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면은 아 피곤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 네. 들어가는 원자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 진짜 예. 만드시는 분이니까 좋아요. 이제 나오네요. 원자로 설계는 네. 우리가 개념 설계, 기본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원자로의 개념을 구상을 하는 단계로 원자로의 노형, 출력, 설계 수명, 그리고 해결료의 설계 특성과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설계에서는 개념 설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기나 계통의 요구 조건들을 확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기의 배치 설계라든가 계통 설계,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된 해석이나 설계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상세 설계에서는 기본 설계에서 결정된 계통의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과 기술 기준을 참조를 해서 기기의 건전성을 평가를 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상세한 도면과 설계 문서들을 생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자로의 구조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압력밥솥과 아주 유사합니다. 압력밥솥이요? 네, 저게 왜 비슷하냐면은 저 압력밥솥의 경우 이제 뚜껑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압력밥솥에 압력이 찼을 때 압을 빼줄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원자로도 마찬가지 쭉쭉쭉 나와 있죠. 저게 이제 스터드 볼트랑 너트인데 저거를 이제 풀면은 저 윗부분 원자로 헤드, 리액터 베셀 헤드라고 그러는데 헤드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헤드 꼭대기에는 벤트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네. 원자로에 과압이 걸리면은 그 압력을 빼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압력밥솥이랑 비슷한 게 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가열하고 가압한다는 것에서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집에 다 하나씩 원자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원자로를 아주 소형화해서 가정마다 하나씩 둘 수 있으면 어떨까. 네, 개발자로서 그런 맞아. 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라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많은 난관이 있지만 네. 재장전 기간을 완전히 늘려버리면 그냥 한 번 쓸 때 60년 정도 쓰고 폐기하는 걸로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많은 이제 수반되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압력밥솥도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는 종류에 따라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온도와 압력 그리고 시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원자로도 이제 운전 모드에 따라서 고온과 고압의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고온고압 환경하에서 원자로가 운전이 되니까 원자로는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원자로를 구성하는 재료라든가 그리고 원자로의 두께를 비롯한 형상이 적절하게 설계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약한 재료를 쓰거나 얄팍하게 만들면은 도중에 이제 깨질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원자로를 비롯한 이제 압력용기의 직경이나 작동하는 온도나 압력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재료에 대해서 안전한 수준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이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서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공식들과 또 각종 설계 원칙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ASME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SME 코드라는 것은 미국 기계학회에서 제정한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설계, 제작, 검사 등등을 위한 기술 기준입니다. 와. 자, 이 코드가 제정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담아두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보일러와 압력용기가 작동하는 환경이
고온고압입니다. 이런 고온고압 환경 하에서 압력용기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은 이게 터져서 또 날아가거나 예, 파편이 튀거나 이런 사고가 실제로 생겨서 인명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북전쟁의 포로를 운반하는 증기선 술타나호가 도중에 보일러가 폭발을 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7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1,700여 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신발 공장에서 보일러가 폭발을 하는 사고가 생겨서 85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천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보일러 압력용기 사고가 20세기 초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 미국 기계학회에서는 야,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런 압력용기 설계하는 방법을 표준화해서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이 ASME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로를 설계를 할 때 현업 엔지니어들은 이 ASME 코드를 마치 바이블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본떠서 캐피 코드라는 것을 제정을 했거든요. 네. 네. 실제로 국내에 건설하는 원전에서 원자로를 설계하는 요건으로 ASME 코드, 캐피 코드를 병기를 해놓곤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 둘 코드 중에 어떤 것을 적용을 해도 괜찮고요. 우리나라도 다 저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기술 기준으로서 또 코드 앤 스탠다드로서 이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원자로를 설계를 할 때 원자로는 이 수명 기간 동안에 고온과 고압 그리고 이제 지진 하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하중을 겪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러한 복합적인 하중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계산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기기의 건전성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거 한때 국민들에게 아주 큰 웃음을 주었던 광고이죠. 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하면서 맞아요. 뭐뭐는 간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뭐였지? 하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 피로. 네. 랩장님은 어떨 때 피로를 느끼시나요? 전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매일 아침에 피곤한 거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 그만큼 세요. 그리고 대기압이 높아가지고 중력과 대기압에 누르는 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당신. 아침에 너무 안 될 과학이야. 너무 안 될 과학이었어. 우리가 네. 어떤 일이나 네. 운동 혹은 게임을 뭐 한다고 치면은 한두 번 하게 되면은 재밌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설령 게임이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면은 아, 피곤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원자로에 주어진 설계 수명이 노형마다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40년 이상 되거든요. 한국 표준형 원전 같은 경우는 40년이고 APR 1400 모델 같은 경우는 60년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의 설계 수명이 보통 40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중을 반복해서 받게 되면은 원자로를 구성하는 재료도 피로를 느낍니다. 그렇죠. 이 피로라는 얘기가 제가 재밌게 이렇게 붙인 얘기가 아니라 실은 진짜. 학문적인 공식 용어가 피로입니다. fatigue라고. 네. 이 피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도 피곤하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발생하죠. 네네네, 맞습니다. 원자로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견딜 만한 수준의 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작용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파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피로 파괴, fatigue failure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자로를 설계를 할 때에도 피로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뭔가 쟤네들한테 저런 거 없어요? 피로회복제라던가. 아이디어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그거는 아니지만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피로 파괴 현상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원자로를 운전을 할 때는 거기에 여러 계측기를 붙여서 원자로를 구성하는 재료 중에 피로에 의해서 크랙이 생기고 또 크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크랙 성장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운전을 하는 온도와 압력도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자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원자로를 만들 때는 원자로가 보통 크고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만들 때는 보통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부품을 만들고 용접을 해서 이제 하나로 붙여서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퀴즈.
네. 원자로를 만들 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수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적게 갈게요. 이유는요? 크랙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은 크랙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리한 거 아닌가? 어. 가야 그쵸. 될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랩장님 되게 똑똑하시다. 아 그럼요. 대학원을 야. 와. 합격했거든요. 야. 저요. 정답과 유사합니다. 네. 예. 정답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원자로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운전을 하던 중에 이게 잠깐씩 원자로를 멈춰 세우고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대상이 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용접부입니다. 이게 여러 조각을 내서 만든다는 뜻은 여러 조각을 용접으로 조립을 해서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용접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를 해야 되는 부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네. 또 검사 부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자로를 그만큼 멈춰 세워두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로를 오래 세워두면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거라서 제작사에서는 원자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용접부를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원자로를 만들려면은 이제 먼저 소재가 준비가 되어야지 되겠죠. 네.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형틀에다가 붓고 응고시켜서 소재를 만드는데요. 이 형틀에서 꺼낸 강괴를 우리가 인곳이라고 부릅니다. 인곳, 쇳물을 이제 막 굳힌 음.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나온 인곳은 단조라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 대형 프레스로 인곳을 반복해서 두드려서 원자로 부품의 대략적인 형상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네. 단조도 배웠던 것 같은데. 오, 어디서 단조. 배우셨어요? 단조 배웠어. 땅땅 두들기는 거. 건들과밖에 배울 데가 없는데 저는. 오, 와. 역시. 이런 걸 여기서밖에 배울 데가 없는데 저는. 맞아요. 생산성 맞아요. 연구원 박사님 나왔을 때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공정들이 사실 일반적인 기계 부품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런 공정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인곳을 자 이런 식으로 프레스로 계속 반복해서 치게 되면은 약간 홀쭉해지겠죠. 그렇게 홀쭉해진 소재를 양 옆을 잘라내고 이 소재를 세워서 다시 프레스로 반복해서 내리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소재가 납작해지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중앙부를 펀칭을 하고 그 사이에 긴 축을 넣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프레스로 때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또 때려서 대강의 원자로 부품의 형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조 공정은 좀 아까 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달궈진 네. 쇳덩이를 망치로 치면서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을 현대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조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재료의 조직이 아주 치밀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네. 단조 공정을 거친 부품은 이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단조 공정을 거친 원자로 부품은 이제 절삭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절삭 가공 공정은 재료를 깎아내는 공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최종 형상이 되기까지 깎아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재를 만들 때 여분을 덧살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네. 많이 깎아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먼저 이 대강의 형상 아웃라인을 가공을 하는 황삭과 그리고 상세한 형상을 깎아내는 정삭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 절삭 가공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해당 부품을 회전할 수 있는 테이블에다가 얹어놓고 테이블을 회전을 시켜서 소재를 회전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저 공작 기계에 달려 있는 툴을 이 중공형 원통 안쪽 면으로 가지고 가서 그 내면을 가공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위쪽에 사진입니다. 칼 같은 게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는 저 노즐 부분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소재를 고정을 시키고 공작 기계에 달린 그 툴을 회전을 시켜서 노즐의 바깥면을 가공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절삭 가공은 다양한 형태로 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로 부품을 이제 정렬을 하고 용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용접을 수행하는 부분의 특성에 따라서 수동 용접과 자동 용접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용접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동 용접은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왼쪽에 작업자가 수동 용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수동 용접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서 용접 품질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음. 예, 그 자동 용접이 좋은 점이 뭐냐면 용접 품질을 균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작사들은 가능하면 용접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접을 한 후에는 Heat Affected Zone이라고 하는데 이제 용접을 한 부분이랑 용접 주변부가 그 용접 열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한 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료의 조직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 그리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식으면서 네. 재료가 수축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네. 수축을 하면서 주변의 재료를 이렇게 당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기는 힘이 잔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잔류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뭔가 네. 지금 용접을 하면서 막 열을 받았던 게 이제 네. 식으면서 뭔가 예. 땡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 그 힘을 없애주고 또 조직도 안정화 시켜주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로 이 용접한 제품을 재가열을 시켜줍니다. 아. 그런 열 처리를 수행을 해주고요. 용접이라는 것이 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용접을 수행을 할 때 공을 들여서 용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크랙이나 기공이나 이물질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결함이 돼서 개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접 후에는 이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보니까 엑스레이 찍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비파괴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비파괴 검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방사선을 이용을 하는 방사선 투과법이 있습니다. 네. 방사선 투과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팔을 잘못 짚어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그 정상적인 부분은 하얗게 나오는데 보면 이제 금이 가거나 부러진 부분은 저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딱 금관계 보여요. 와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사진만 봐도 고통이 전해진다. 아 근데 요거는 뼈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요? 예. 사실 용접부 방사선 촬영도 동일합니다. 네, 용접부에 있어서도 방사선 투과법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접이 제대로 돼서 금속이 제대로 채워진 부분은 저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고 네. 그리고 결함이 있는 부분 아래 사진 보시면 저렇게 까맣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져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저게 결함인데 그 부분이 위에 필름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도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결함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금속이 제대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 부분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방사선이 제대로 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결함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방사선이 투과를 잘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투과법을 시행을 할 때 방사선 필름을 저렇게 재료 밑에다가 깔아두게 되는데 필름이 방사선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져서 이 새겨지는 이미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필름을 현상을 하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초음파 탐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상은 뭐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울트라소닉 테스팅을 그냥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것은 그 초음파의 직진성과 그리고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가 되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결함 검출법입니다. 네. 왼쪽 사진에 보시면 검사 대상이 되는 부분에 저렇게 접촉 매질을 도포를 해놓고 초음파 탐촉자를 저기에다 이렇게 갖다가 댑니다. 그 우리 초음파 하는 거랑 비슷한데 맞습니다. 거기 그 이렇게 초음파랑 젤 바르잖아요. 원리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음파 탐촉자에서 초음파를 재료로 쏘게 되면은 먼저 초음파가 재료 안으로 들어갈 때 네. 반사파가 한번 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의 끝에 경계를 만났을 때 다시 반사파가 뜨게 됩니다. 결함이 없을 때는 저렇게 뜨는데 결함이 있을 때는 초기 반사파가 저렇게 뜨고 나서 초음파가 결함을 만나서 반사를 해서 반사된 반사파가 다음에 뜨게 되고요. 그리고 강도가 약해진 초음파가 재료의 나중 경계면을 만나서 다시 반사파가 뜨게 됩니다. 그러네요. 반사파 간의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결함의 깊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음파 탐촉자를 이렇게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결함 신호가 뜨는 범위를 측정을 해서 결함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거 약간 외계행성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 빛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예, 이러한 원리로 결함을 찾는 것이 초음파 탐상법이고요. 네. 다음으로 자분 탐상 검사라는 또 비파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서. 네네. 아.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철가루를 이용을 한 방법입니다. 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표면 결함이 없거나 그리고 불연속부가 없는 표면을 가진 금속의
자기장을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아주 방해를 받지 않고 잘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면 결함이 있거나 불연속보가 있는 표면을 가진 금속에 자기장을 흘려주게 되면은 자기장이 셉니다. 네. 예. 이렇게 자기장이 셀 때 그 미세한 금속 분말을 위에다가 뿌려주면은 자기장이 센 쪽으로 금속 분말이 모이겠죠. 네, 그쵸. 이러한 원리로 그 표면 결함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쓰는구나. 저 진짜 꼼꼼하네요. 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시면 네. 저렇게 요크 모양으로 된 툴을 검사 대상이 되는 부분에 갖다 대고 그러면 저 툴에서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 위에다가 저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조그마한 단지 같이 네. 생긴 거 저기서 이렇게 미세 철분을 뿌려주면서 자분 탐사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체 건 침투 뭔가요? 탐상 검사라는 건데요. 네. 네, 이것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검사 대상이 되는 부위에 특수 염료로 되어 있는 침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표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 특수 염료가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 특수 염료는 주로 붉은색을 씁니다. 자, 이렇게 일정 시간을 조금 기다린 다음에 충분히 염료가 결함에 침투하게 된 다음에는 그 표면에 남아있는 액체 침투제를 이렇게 닦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현상제를 도포를 해주게 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현상제를 이렇게 뿌리는 장면인데요. 현상제는 주로 흰색이고요. 네. 저렇게 흰색을 쫙 뿌려두면은 결함에 스며들어 있던 빨간색 염료가 흰색 바탕으로 이렇게 빨려서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흰색 바탕에 빨강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건 완전 전에는 고체, 이번에는 액체. 약간 다 있어요. 테스트를 다방면으로 해보는 거네요, 진짜. 이런 원리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로는 수압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와. 이 수압 시험은 보통 설계 압력의 1.25배 되는 수압으로 물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이음부나 연결부 그리고 두께가 변하는 부분이 이제 파괴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지를 하는 공정이고요. 퐁당 담그나요? 담그는 게 아니고 저 안에 물을 채웁니다. 아. 저 안에 물을 꽉 채워서 수압을 걸어줍니다. 아.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면 물이 세겠죠? 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네. 만들어진 이제 원자로는 출하를 하게 되고 지금의 경우는 해상로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게 중량물이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이고요. 이 원자로 기술이 육상에서도 이제 계속 진화를 거듭을 하고 있지만 해양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원래는 이제 네. 해상에서 탄생한 기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회귀를 하는 것인데요.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 소개를 해드렸던 부유식 원전과 원자력 추진선 같이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국내 조선사들이 SMR 업체들과 손을 잡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에서 르네상스가 다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넘버 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개발해온 원자로 설계 기술,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앞으로가 엄청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고 궁금하긴 하다. 다음에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면 그때 또 맞아요. 한번 모시도록 하죠. 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